그 한중 관계 몇 번의 약간의 그 전환점 내지는 위기들이 있었어요. 있었죠. 2000년대 초반에 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동북공정이라고 역사 그렇죠. 문제가 발생했었죠. 그랬는데 결정적인 건 다 아시다시피 이제 2016년에 우리가 사드. 이제 사드 네. 배치를 발표하면서 한중 관계가 굉장히 급냉을 했죠. 네. 늘 상대가 있는 이 삼각게임이란 말이에요. 미중 사이에 끼인 한국의 삼각게임. 저는 뭐 무조건 미국으로 가야 된다. 아니면 뭐 무조건 중국을 바라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구조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는 끼인 국가라는 현실을 도외시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자, 3프로 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경제 신과 함께로 들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3프로 TV 많이 봐주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 또 신을 한 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는 신과 대화 시간으로 여러분 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순방을 하고 이제 돌아간 지가 며칠 지났습니다마는 한국에서도 또 일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발언들을 쏟아냈죠. 그 발언의 상당 부분은 중국향 발언이었던 걸로 보도가 됐고, 그것을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며, 중국은 그러한 바이든 대통령과 그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대아시아 전략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박병광 박사님 모시고 얘기를 좀 재미있게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워. 어떤 일을 하시는 데가죠? 국가안보 전략을 연구하는 곳이죠. 유머시죠? 뭐 우리나라는 네. 자연자원이나 네. 뭐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계 10위권의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제가 볼 때는 인적 자원의 우수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인적 자원의 우수성을 정부가 어떻게 활용했냐면은 예. 각 정부 기관마다 싱크탱크를 한두 개씩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뭐 이제 경제 부분 같은 경우 유명한 KDI, 예. 그리고 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그렇죠. 산업연구원, 예. 외교안보 분야에는 뭐 다 아시는 외교부 산하의 국립외교원, 예. 국방부 산하의 국방연구원, 예. 뭐 통일연구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대부분 그렇게 돼 있죠. 예. 예. 저희도 이제 정부 산하 부처의 싱크탱크로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전략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곳이죠.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예, 그러면 이제 주로 대외 어떤 그 전략이라든지 안보 관련된 거라든지 또 우리 국익에 유익한 어떤 전략적인 포지셔닝에 대한 거 뭐 이런 거를 연구하시고 또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싱크탱크 역할을 하실 텐데, 그 중에서도 우리 박사님은 중국 푸단 대학에서 박사를 받으시고 중국 통으로 알려져 계시거든요. 지금 현재 이 한중 관계라는 게 전보다 훨씬 좀 많이 냉각돼 있다. 그리고 이 냉각과 교착의 상태가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길어질 수도 있고 더 악화될 수도 있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군요. 박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하신 말씀이 상당히 예측 가능한 부분에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한국과 중국이 정식으로 국교 관계를 수립한 건 1992년 8월 24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올해 8월이면 수교 30주년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수교 30주년을 돌아보면은 굉장히 빠른 성장을 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하고 수교하기 전에는 예. 우리나라의 대외 무역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나라가 미국이고 일본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미국과 일본의 우리의 교역액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액수를 우리는 중국 한 나라에 의존하고 있어요. 수입 수출. 그렇죠. 예. 대략 한 작년도 경우 3천억 달러. 예. 우리나라 대외 교역의 한 25%에서 예. 30% 가까이를 중국과의 교역에서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인적 교류를 보더라도 코로나 시기 이전까지만 보면은 예. 우리가 일주일에 중국을 오가는 항공 편수가 800편이 넘었어요. 예. 그리고 1년에 오고 가는 인적 교류가 1,000만 명이 넘었단 말이죠. 와.
엄청난 교류네요. 엄청나죠. 예. 그러니까는 이건 뭐 미국과 일본의 교류보다도 많고 국경을 맞닥뜨리고 있는 나라 간에도 그런 정도는 아닌 케이스들이 대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한테 중국이 그렇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것처럼 사실 중국한테도 우리가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은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중국의 대외 교역의 세 번째 나라예요. 음. 그 다음에 또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과 동맹 관계를 맺고 있고 네. 또 북한은 중국하고 동맹 관계에 있고 그런 상태에서 한중이 수교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한중 관계라는 건 굉장히 밀접해졌고 짧은 시간에도 네. 그리고 또 인적 교류를 뛰어넘는 어떤 그 역사적인 예. 측면, 문화적 동질성, 지리적 인접성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한중 관계가 굉장히 가까웠죠. 네. 근데 제가 왜 이런 걸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죠? 질문을 뭘 하셨는데? 지금 어떤 교착 상태나 이런 불편한 상태가 사실 사드 때문에 촉발됐다는 얘기를 그렇죠. 듣는데 뭔가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네. 이게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어쩌면 바이든 대통령 와서 한 얘기나 뭐 이런 걸 보면 또 우리 정부의 스탠스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개선 안 될 수도 있겠네. 아니 바로 그 얘기를 네. 좀 하려고 했던 건데 너무 네. 이제 그 한중 관계를 막 배경을 설명하다 보니까 네. 그랬는데 그렇게 30년 동안 잘 발전을 해왔는데 그 한중 관계 몇 번의 약간의 그 전환점 내지는 위기들이 있었어요. 있었죠. 일단은 잘 나가다가 처음 맞이한 게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동북공정이라고 역사 그렇죠. 문제가 발생했었죠. 네. 그때 이제 한국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에 처음으로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했죠. 예. 근데 그거는 이제 구두 합의를 했어요. 양국 고위급 사이에. 그래서 잘 넘어갔어요. 봉합이 되고. 그랬는데 결정적인 건 다 아시다시피 이제 2016년에 우리가 이제 사드 예. 배치를 발표하면서 한중 관계가 굉장히 급냉을 했죠. 예. 그래서 현재까지도 그 사드의 후폭풍이 아직도 잔영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고 한중 관계는 아마 역사적으로 평가할 때 그 사드 이전과 이후로 바꿀 수 이렇게 아마 설명이 가능할 거예요. 네. 그래서 사드의 한한령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드의 상처가 아직 머물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방금 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가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예. 근데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 한미 동맹 강화 그리고 이번 공동성명에서 나온 것처럼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의 발전 뭐 이런 거거든요. 그 얘기는 쉽게 말하면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는 미중 대립 구조 속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던 것이에요. 예. 근데 윤석열 정부는 거기서 이제 좀 더 변화해서 전략적 명확성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뭐 완벽하게 그렇지는 않다 하지만 방향은 그쪽이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제 한미동맹 강화를 외치는 전략적 명확성의 방향이기 때문에 중국하고는 가뜩이나 사드 문제가 있었는데 더 멀어지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한중 관계가 앞으로 낙관하기만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게 사실이죠. 근데 이제 대내적인 거가 있고 대외적인 거가 있는 것 같아요. 변수들이 미국과 중국의 관계라는 게 대외 변수고 그 안에서 한중 관계도 규정되어질 수 있다라는 뭐 그게 뭐 현실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또 대내적으로 보면 한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 무지 싫어하게 됐어요. 한 5년 10년 사이에 그죠? 중국 사람들도 MZ 세대를 이 기반으로 한국 사람에 대한 정서가 전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라는 얘기도 하죠. 이건 대내적인 것 같아요. 한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게. 그리고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도 뭐 통상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인 건 사실인데 어찌 보면 경쟁자로서의 관계 설정이 훨씬 더 강화되고 있다라는 생각들도 우리 산업계에서는 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전에는 그냥 되게 좋은 생산 기지, 좋은 시장 이런 관점에서 바라봤다면 지금은 조금은 다른 포지셔닝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몇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좀 나눠볼 텐데 5월 20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왔다가 갔는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대중 관계라는 게 논의가 됐지 않습니까? 어떤 얘기가 구체적으로 됐고 박사님 보시기에 그 영향은 어떻게 올 것 같은지요?
이 5월 21일 날 우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예. 바이든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했죠. 음. 근데 돌아보면은 바로 이제 2021년 5월 21일, 네. 정확히 1년 전 5월 21일에는 와싱턴에서 예. 문재인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했어요. 그래서 딱 1년 만에 정권이 바뀌고 정상회담을 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와싱턴 정상회담의 공동성명 내용이 역대 한미 공동성명 중에 제일 길어요. 제일 포괄적인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고 네. 그것은 이제 그 당시에는 여야 모두가 굉장히 잘된 공동성명이라고 했었어요. 제가 봐도 굉장히 다양한 이슈를 담고 있고 잘 되고 근데 그때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고 네.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을 이제 얼마 안 남겨둔 상태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속은 많이 됐고 많은 이슈를 다루었는데 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담아내기엔 좀 한계가 있었어요.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번에 공동성명은 실천, 행동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그 구체화된 공동성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강론을 들어가서 보면 좀 큰 틀에서 보면은 작년에 공동성명에서 보여지는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의미 있는 것은 한반도를 넘어서는 지역과 글로벌 차원에서의 한미동맹 강화를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것이 이번 공동성명에서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명확해졌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한국이 한반도를 넘어서서 지역과 세계적 차원에서 역할과 책임을 더 확장하겠다라는 것을 미국도 인정하고 한미가 함께 지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라는 것이죠. 네. 중국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경제 안보, 경제 동맹 뭐 이런 얘기 있죠. 뭐냐면 기존의 한미 동맹은 사실 다 아시다시피 군사 군사동맹이죠. 예. 했는데 이것이 이제 이번에 발표한 걸 보면 경제 동맹을 넘어서 기술 동맹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공급망 관련해서 한미가 협력을 하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에 방문한 게 삼성 반도체였고 그렇죠. 그래서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고 그다음에 돌아가는 날은 이제 정의선 정의선 회장을 만나 또 투자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돌아가고 난 다음에 24일 날 있었던 IPEF 출범 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화상으로 참석하시고 그래서 5번째 그 연설을 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제 그 미국이 주도하는 IPEF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한 거죠. 왜냐하면 중국은 한국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미중 대립 구조 속에서 최소한 중립적 입장을 차지하기를 원해요. 중립적 입장을 중립적 위치를 유지하기를. 어쩌면 전략적 모호라는 거를 그냥 현상 유지로 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그 미국 주도의 IPEF라든가 쿼드라든가 인태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전략적 명확성으로 변화해가는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불편하고 심지어는 이제 그 동향을 보면서 한국 정부를 위협하는 레토릭도 쓰고 있죠. 네, 근데 이제 대통령 취임식의 한 장면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 뭐라고 합니까? 뭐 세컨드 젠틀맨이라고 합니까? 뭐 부통령의 남편이 중요치 않은 사람은 아니나 중국의 그 대통령 취임식의 사절단을 보면 어쨌든 2인자고 시진핑의 복심이라고 할 만한 측근이란 말이죠. 무게감이 현격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 얘기는 마지막까지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잡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 왕치산이 온다라는 거는 끝까지 중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신경을 쓰고 성의를 표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박사님 말씀 중에도 한국이 중국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중국도 한국이 결코 가벼운 파트너가 아니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럴수록에 중국의 어떤 실망감 대응 이런 것들이 걱정스러운 면도 있고 앞으로 그럼 5년 동안 계속 이렇게 갈 거냐 걱정스러운 면이 많단 말이죠. 경제적으로는 맞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그렇죠. 보시는지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우려를 하지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구조적으로 역사적으로 국제정치 현실적으로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인 사이에 끼인 국가이거든요. 네. 현실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뭐 이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지만 집에서 엄마 아빠가 좀 나보고 너 엄마 따라갈래 아빠 따라갈래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런데 머리 나쁜 애들 같으면 바로 누군가를 택할 거 아니에요. 근데 머리 좋은 애 같으면 좀 더 고민을 하거나 여지를 둘 테고 신중할 테고. 아 그럴 거라고 보는데 우리가 네. 자칫 어느 한쪽을 막 올인하는 것처럼 하면은 네. 앞으로의 국제 질서 환경이나 경제 환경이 어떻게 변해갈지 모르는데 조금 더 신중한 것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양측과의 관계를 잘 관리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전략이에요. 다만 그 사이에서 우리는 또 우리의 국익이 있으니까 우리의 국익을 지키고 확대하기 위해서 상황에 따라서 이슈에 따라서 우리의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요즘에 나타나는 발견되는 경향은 주로 좀 이게 한쪽으로 좀 더 몰아가는 이런 경향을 발견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중국 측의 반발, 위협, 압박 이런 것도 점점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사실은 좀 한쪽만을 바라보기보다는 양쪽을 둘을 바라보면서 관리해 나가고 국익을 지키고 극대화하는 전략이 상당히 개발이 필요하죠. 어떤 구체적인 정책이 그렇게 묘수가 될는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데 왜 그런 게 강화될까? 물론 이제 우리 정부의 새로운 정부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정책적인 스탠스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민주공화를 구분하지 않고 경제와 외교 안보를 한 몸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점점 더 강화되고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는 한 3, 40년 동안 세계화라는 어떤 공존의 시대에서 새로운 냉전의 시대로 넘어가는 어떤 과도기적인 측면이 강하다면 그걸 우리 스스로 그걸 극복해낼 수 있을까? 과연 그냥 경제와 외교 안보 군사를 투트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잡혔다면 굉장히 편안한 포지셔닝이 될 텐데 이걸 한 덩어리로 보게 되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갈 거고 우리의 선택지가 이렇게 넓지 않아 보이고 결국은 외교 안보 군사 분단 국가라는 측면에서는 미국이 경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또 우리 정부가 바뀌면서 그 경향성이 더 강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굉장히 좋은 얘기고 어떻게 보면 정확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죠. 그 지금 하신 말씀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정확하게 보고 있고 다만 이 미중 대립 구조와 저는 이걸 이제 미중 패권 경쟁이라고 규정하거든요. 네, 근데 이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것이 1, 2년 내에 끝날 것이 아니다. 그러겠죠. 최소 뭐 10년에서 30년, 심지어 뭐 30년 이상 갈 수도 있는 거. 네. 중국의 타임라인에서는 앞으로 향후 30년이에요. 네. 그리고 원래 패권 경쟁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미래 30년 동안 최소한 이 미중 사이에서 선택의 딜레마에 직면할 거라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너무 일찍 편을 가르는 것은 굉장히 그 좀 경솔한 행동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 동맹 구조를 깨트릴 수 없다라는 점을 고려한다면은 네.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유지해 나가되 우리는 또 중국하고는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란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서 이 양측의 밸런싱을 유지하든가 아니면은 그 타임라인 속에서 적절하게 우리의 스탠스를 변화시켜 나가야지 너무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과연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겠느냐를 한 번쯤은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조금 더 기술적인 측면에서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이번 한미 공동 성명 같은 경우에 이제 나왔을 때 뭐 IPEF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미국하고 같이 가는 것 이것을 저희가 뭐 반대할 이유도 없고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늘 상대가 있는 이 삼각게임이란 말이에요. 이건 미중 사이에 끼인 한국의 삼각게임. 그렇다면은 한국이 바이든 방안을 계기로 한미 관계를 강화시켜 나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관객이 중요한 메이저 관객이 중국이니까 중국의 이웃 국가인 중국의 생각과 입장도 고려하면서 우리는 사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라는 것이 가장 좋은 관리는 사후 관리가 아니라 사전 관리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공동 성명을 하고 한미 관계가 밀착하고 하니까 중국에 반발을 하고 국내에서도 우려가 나오니까 그때 가서
이것은 뭐 중국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후 관리예요. 제가 볼 땐 그보다는 차라리 사전 관리. 우리는 한미 동맹을 벗어날 수 없고 그다음에 바이든과의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서 공동 성명을 낼 것이고 공동 성명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요 이슈는 이러한 것들이고 우리는 국가 이익과 우리의 원칙에 의해서 이러한 부분은 아마 합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사전에 얘기를 해주든가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는 것이 그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미리 설명하면서 성의를 보이는 것이고 그것은 사전 관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들 하고 있겠죠. 아니죠. 최선을 다해서.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네. 그게 바로 동맹과 비동맹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에 우리도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중국이 1대1로를 하기 위해서 AIIB라고 하는 그렇죠. 그 은행을 만들었죠. 지금은 잘 기억에도 잘 안 나는데. 네. 그럼 뭐 하여튼 이제 중국이 1대1로 하고 뭘 할 때 그리고 또 중국이 RCEP을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때 우리는 거기에 갈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미국이 지켜본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우리는 미국한테 우리의 입장은 이렇고 우리는 설명했죠. 이런 걸 한다고 설명하고 소통한단 말이에요. 네. 그게 동맹의 긴밀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동맹은 그게 가능한데 우리가 미국하고 뭘 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한테 그렇게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게 바로 이제 그 동맹이 아닌 국가의 한계일 수도 있죠. 따라서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얘기하는 대중국 정책 공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상호 존중의 한중 관계를 새롭게 열어가겠다. 근데 구체적으로는 고위급 전략 대화를 1년에 2차례씩 제도화하겠다. 고위급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이제 국가안보실장, 예. 중국에서는 이제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이나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만나는 거죠. 네. 이제 대통령하고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네. 그러한 고위급 전략 대화를 제도화하겠다, 정례화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외교부 장관 대화를 수시로 진행하고 그 밑에 외교차관, 국방차관, 뭐 과학기술차관, 환경부 차관 같은 차관급 전략 대화를 또 밀접하게 운용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공약사항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선거 공약에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예. 자,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우리가 한미 동맹을 강화시킴으로써 중국의 우려나 반발을 좀 관리하기 위해서라면은 사실은 지금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외교 차관이나 이런 차관급 전략 대화를 하든가 아니면은 뭐 고위급 전략 대화든가 해가지고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것은 우리의 국가 이익에 따라서 결정된 것이지 중국을 배척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라든가 또 중국 너네하고도 우리는 한미 FTA 한 것처럼 한중 FTA 협상을 통해서 한중 간의 공급망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우리의 아이디어가 있고 그걸 같이 얘기하고 싶다라든가 이렇게 중국을 관리해 나가는 것도 우리가 같이 병행해야 될 사안이 아니겠느냐. 뭐 당연히 그거 잘 해야 되겠네요. 보니까. 근데 뭐 이 정부든 저 정부든 간에 그런 네트워킹을 잘 해서 국가의 어떤 안보라든지 그 전략적인 관계 설정을 하고자 하는 거는 뭐 당연히 하고 싶을 건데 다만 이제 그 걱정이 과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중국이 그러면 양해 사항이 되거나 아니면 얘기해줘서 고맙다거나 뭐 상대방이 있어야 손뼉을 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예. 일단은 시도를 해보는 게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안 한 것보다는 하는 게 훨씬 낫고요. 제가 볼 때 경험상. 세 번째는 또 필요하다고 보는 게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게 다 동양 문화권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인치적 부분의 중요성이 강해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더욱더 예를 들면 그리고 친구 뭐 이런 거 그렇죠. 중요하게 생각하죠. 관시 뭐 이런 거 네.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드 배치를 함으로써 중국으로부터 이제 보복 조치를 당했죠. 네. 그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중국이 그 당시에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했던 건 이런 거예요. 왜냐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드 배치를 안 할 것처럼 얘기했는데 또는 안 하겠다는 뉘앙스와 시그널을 줬는데 어떻게 그것을 갑자기 뒤바꿀 수가 있느냐. 사전에 무슨 설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심지어는 우리가 사드 배치를 하기 일주일 전에 그 당시 황교안 총리가 중국에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도 만나고 리커창 총리도 만났는데 그때도 사드 배치 안 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건 배신감 같은 걸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설명을 빌리자면은 그런 것처럼 때문에 진솔한 접근 중국하고 뭔가 좀 더 이렇게 성의를 보여주는 접근 이것이 감성적인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국가 이익 차원에서도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그러한 접근을 시도하는 것은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박사님 얘기는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강요당하는 건 사실이나 그 강요의 과정이 6개월이나 1년이 아니고 길면 30년 그 이상도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정교한 의사소통과 치밀하게 동맹과의 관계 설정, 지금 동맹은 아니잖아요. 군사 동맹은 아니나 전략적인 관계 설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 수준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게 안 됐을 때 지금도 어쩌면 좀 그런 관계 설정이 원활치 않다라고 전 정부나 이 정부나 비슷하다라고 판단되어지고 있는데 그랬을 때 중국은 어떤 행보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건 이제 이슈별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뭐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가 IPEF에 가입함으로 인해서 중국이 또 사드 당시와 같은 보복 조치나 압박 조치를 취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의 보도를 하는 그런 언론도 있긴 한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좀 너무 나간 것 같고 왜냐하면은 이제 이런 게 있죠. 뭐냐면 예를 들어서 IPEF라는 것은 경제 분야에서 다자 협정이고 다자 조직이잖아요. 네. 그거는 한국하고 미국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는 최소한 지금 8개 나라가 들어가 있고 앞으로 또 확장될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다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여러 나라가 들어가는 IPEF에 들어갔다고 해서 중국이 섭섭하더라도 한국만을 타겟으로 해서 압박이나 보복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명분에서 딸리는군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계속 미국하고 같이 가고자 하는 그것 중에 하나 우리는 이제 쿼드잖아요. 쿼드는 네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쿼드 플러스로 가겠다라는 것인데 결국 만약에 우리가 쿼드 플러스가 됐든 쿼드가 됐든 가입을 하는 쪽으로 또 가게 되면은 그것은 이건 좀 더 군사안보적인 성격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중국이 느낄 때는 이건 더 이제 IPF보다도 더 강한 반발과 부담감, 위협감을 느끼겠죠. 네. 근데 그 다음에는 또 뭘 하겠느냐? 우리는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을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건 셋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중국으로 하여금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의 국가 이익을 고려해서는 그러면 결국은 북미 중 또 다른 그들만의 삼각을 강화해야 되는 처지가 될 테고 이게 한미일 안보 협력을 떠나서 이제는 우리가 한미 공동으로 남중국해나 대만 문제까지 협력을 추구한다. 이렇게 가게 되면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점점 한국의 행동을 봤을 때 추세를 봤을 때 그냥 대화를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굳혀갈 가능성이 높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최소한 30년의 미중 패권 경쟁에서 우리가 선택의 딜레마가 계속 많아진다는 것 중에 이러한 그 이슈들을 우리가 잘 선별해 가지고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그 유연한 전략적 대응을 모색해야지 이게 한꺼번에 와 이렇게 몰려가거나 아까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정교하고 치밀하지 않은 전략으로 가는 것은 위험하다. 근데 미국은 또 그걸 보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일본은 혹은 대만은 혹은 인도는 호주는 뭐 당연히 뭐 밀접한 나라니까 굉장히 신속하게 예를 들면 그 벨트에 들어오고 어떤 안보적인 측면에서 적극성을 띠는데 한국은 여전히 모호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문제 제기한 게 외교 안보 군사 트럼프처럼 경제 이거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스탠스면은 아이고 뭐 시간을 벌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외교 안보 군사와 경제가 한 몸. 예를 들면 반도체가 혹은 전기차 배터리가 미국의 국가 안보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걸 명확히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평택 캠퍼스를 가고 나가는 날 정의선 회장을 단독 면담을 하잖아요. 그건 뭐냐?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적인 측면도 있으나 이게 전략적인 미국의 안보하고도 매우 중요한 관련이 있다라고 대내외적으로 선언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끌 수가 있을까? 당장 미국의 공장을 빨리 지어야 되는 게 뭐 이 기업인들 재계 입장인데 그게 경제성만 가지고 그렇게 하겠냐? 그렇죠. 예, 고위급의 어떤 그거 이상의 어떤 정치적인 관계 설정이 기업인들에게 전달됐을 거 아니겠냐? 이런 추론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뭐 하시는 말씀은 다 옳은 얘기인데 네. 제가 들으면서 느끼는 게 예, 이제 이런 걸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지금은 군사와 경제를 분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경제와 기술을 분리할 수가 없고 첨단 네. 기술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예전에는 군사 동맹과 경제 기술 동맹은 별개인 줄 알았는데 미중 대립 구조를 하는데 핵무기를 핵전쟁으로 갈 수도 있고 미사일을 쏴야 되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중국이 개발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든가 첨단 미사일에 들어가는 거는 뭐가 있냐면 반도체가 들어가야 돼요. 다 들어가겠죠. 네. 첨단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거는 그냥 경제 상품이라고 생각해서 수출했던 반도체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도 쓰여져서 미국을 위협하네 이런 걸 이제 미국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많은 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따라온다는 것은 결국 미국의 그 패권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어차피 결별을 해야겠다. 그거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네. 디커플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생각해 보니까 과거와 다르게 이제는 분업 구조니까 한국이란 동맹 국가가 반도체에선 최고 생산 국가니까 끌어안고 가야 된다 이런 것이고 한국도 IPEF에 들어가고 미국과 경제 동맹을 하는 이유는 네. 아시다시피 어차피 끌려 들어갈 거는 빨리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우리의 국익에 맞는 새로운 룰 세팅을 할 때 의견을 얘기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빨리 들어간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이제 저희 의견이 뭐 다 똑같은데 제가 하나 첨언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미국하고 뭐 군사 동맹, 기술 동맹, 경제 동맹 다 좋은데 우리에겐 북한 문제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무기에서 의해서 가장 큰 위협을 받는 것은 호주나 대만이나 미국이 아니라 우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그 북한의 핵무기를 해결해 나가고 비핵화를 추구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국의 역할? 중국의 역할이 없을 수가 없고 과거에도 있었긴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중국의 역할 잘 못하던데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얘기가 길어지는 게 이건 고차원 방식이잖아요. 네. 비핵화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을 통해서 사자회담도 했었고 또 중국에 가서 베이징에서 육자회담도 했었고 중국의 의장국도 했었고 남북한 간에 비밀 접촉이 있을 때 중국에 가서 만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중국의 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인 것이고 그래서 과거 정부라든가 이런 진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걸 선한 의지라고 표현하는데 조금 더 그 현실적이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선한 의지를 가지고 북한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중국에게 너무 과도하게 역할을 기대하는 그런 비현실적인 측면이 있었다라는 게 저의 판단이거든요. 네. 선한 의지라는 거 한국 정부의? 한국 정부의 선한 의지. 그러니까 네. 남북 관계 개선이나 한반도 평화라는 선한 의지를 실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한이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같이 좀 중립적인 거죠. 예를 들면 좋은 뜻이라는 것도 있지만 약간은 덜 전략적이었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런 뜻에서 이제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에게 너무 과도하게 기대는 것, 중국에게 너무 그 기대를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은 결국은 중국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쓰여질 수 있다. 따라서 이제 저는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우리한테 경제 보복도 할 수 있고 또 북한하고의 대화 통로를 열어서 자기들이 우리의 의지를 전달할 수도 있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러한 것이 우리가 한중 관계를 가져가는 데서 족쇄처럼 사실 걸려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저는 뭐 무조건 미국으로 가야 된다. 아니면 뭐 무조건 중국을 바라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구조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는 끼인 국가라는 현실을 도외시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북핵 말씀을 하셔서 북핵의 어떤 현실성 그러니까 실질적인 핵 무장과 그로 인한 위협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고조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도 이제 뭐 이 발사체를 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사실 그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의 인접국 예를 들면 일본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국마저도 뭐 미국 본토까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괌이라든지 사이판 혹은 하와이 이런 데들도 대부분 사정거리에 들어오는 그런 실험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중국의 어떤 역할을 기대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강하게 미국이 주도하는 어떤 핵의 폐기 이런 부분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 연간에 굉장히
그 타결점을 찾아가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완전히 그 수포로 돌아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했듯이 애초부터 의지가 없었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후퇴해버린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중국의 역할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해서 될까? 오히려 더 강한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와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의 어떤 핵 문제만큼은 바로 잡는 것이 지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바지 이걸 끌면 끌수록 우리는 비핵 상태에서 저쪽은 핵으로 무장되는 그걸 고착화시키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비핵화를 위한 전략 중에 뭐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90년대 초반에 처음 1차 핵 위기가 일어났을 때에는 우리가 북한의 경수로를 지어주는 방식으로 이걸 이제 덮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때는 그냥 선물을 주고 초기 단계였으니까 다행히 그렇죠. 해결이 됐어요. 2002년에 켈리가 방문해가지고 2차 북핵위기가 일어났을 때에는 네. 그 뒤에는 북한이 그 당시 핵 실험을 하기 전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뭐 압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래서 협상의 방식으로 육자회담을 열었던 거죠. 네. 근데 결국은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했고 핵무기를 보유했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육자회담은 실패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디팩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핵무기 보유 국가인 북한을 지금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대화도 해야겠지만 압박도 병행해야겠죠. 네. 자, 근데 그 압박이라는 것이 결국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국제사회의 룰을 통해서, 즉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서 압박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이 직접적으로 전략 무기를 배치한다든가 해가지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할 수 있는 네. 게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안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항공모함을 배치하든 전략적 무기를 배치하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게 되면은 한반도에서 전쟁 기운이 높아진다고 볼 거 아니에요, 국제사회는. 네. 그럼 우리의 경제 주가라든가 경제 신인도라든가 이게 영향을 받잖아요. 그게 피해를 보는 나라는 우리나라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적어도 국제사회 규범에 따라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철저하게 이행함으로써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좀 더 합리적이겠죠. 그렇죠? 근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성안이 되려면은 중국이 찬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중국이 찬성했다고 하더라도 중국과 북한의 교역액이 북한의 교역액의 90% 이상이 넘잖아요. 95% 이상 되거든요. 그럼 결국 누가 그거를 실행에 옮겨야 되느냐? 중국이 실천에 옮겨야 돼요. 그만큼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압박을 하든 대화를 하든 중국의 현실적인 역할을 부정하고는 우리가 비핵화를 추구하기 어렵다는 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 문재인 대통령 연간에 시진핑 주석이 정말 많은 그 경우에 방안을 한다 계속 있었어요. 물론 이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그게 좌절됐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뭐 양국 간에 뭐 중국의 경우는 조금 다른 양상이긴 합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다시 오프라인 미팅, 오프라인 정상회담.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과 일본을 왔다 간 거고. 그래서 중국의 이 정치 리더십 그러니까 또 중국의 입장에서는 시진핑 입장에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해 아닙니까? 올해가 이제 집권 10년 차를 마감하고 새로운 이제 재집권의 기간.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헌법은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이어온 중국 정권의 굉장히 정당성 있는 절차를 깨는 일을 지금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긴장 상태일 거고 그 긴장이 잘못 발현이 되면은 대한 굉장한 강경 드라이브 이런 것들도 파생될 가능성이 많다. 중국의 리더십들이 대한민국을 보고 있는 지금 현재의 상황인식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중국이 지금 복잡해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적으로는 일단 제가 안보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예. 외부적으로는 이제 제가 늘 말하는 중국은 사해 문제에 직면해 있다. 사해. 사해. 예. 네 개의 바다. 예. 사해. 예. 그러면 첫째 남중국해 문제. 네. 그렇죠? 그다음에 센카쿠 문제를 둘러싼 동중국해 문제. 일본하고 문제죠. 그다음에 대만 해협 문제. 양안 문제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황해 문제, 북한 핵 문제, 한국과의 사드 문제. 네. 이런 사해 문제에 직면해 있단 말이에요. 네. 굉장히 심각한 안보 위협이죠.
대내적으로는 시진핑이 올 가을에 20차 당대회를 해서 3연임을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중국의 경제가 시진핑 집권 이후에 계속 다운하고 있어요.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 계속 다운이죠. 예. 그다음에 또 코로나가 생겼어요. 네. 처음에는 뭐 코로나 방역을 잘했다고 자랑했지만은 네. 지금 아시다시피 상해가 봉쇄되고 상해 이외에도 여러 도시들이 봉쇄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로 코로나를 추구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제로 코로나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시진핑 체제에 대한 불만이 지금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시진핑은 역대 그 관행을 깨고 3연임을 해야 되니까 자신이 위대한 정치가 꼭 필요한 정치가라는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대내외적으로 시진핑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을 바라볼 때 중국의 눈에서 한국은 점점 이게 과거에 비해서 존재감이 커지는 나라예요.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한국의 경제력, 기술력 이런 것 또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이런 게 조금씩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추구하는 것은 이른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뭐냐면 중국몽이라는 단어로 요약되지만 그것은 쉽게 말하면 패권 국가가 되겠다는 거예요. 미국을 네. 넘어서는 패권 국가.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돌아보면 고대 아테네, 그리스, 로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떠한 나라도 패권국이 된 나라치고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에서 먼저 주도국이 되지 않고 갑자기 세계 패권 국가가 된 그러겠죠. 나라는 없어요. 네. 그럼 중국의 경우에는 일단 동아시아에서 주도국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또 일본이란 경쟁 국가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한국을 끌어안고 가야 되고 한반도가 그 세계 패권국으로 가는 하나의 도약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네요. 때문에 이 한국을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은 한국을 어쨌든 가능한 중립적인 위치를 취하게 하든 끌어안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전략적 가치가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한국인 정부가 바뀌잖아요. 5년마다. 근데 어느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중국이 좀 더 요리하기 쉽다라는 이미지를 주는데 또 어떤 예를 들면 보수 정부 같은 그런 정부가 들었을 때는 이제 미국하고 친해지는 쪽으로 가니까 이것이 정말 요리하기 어렵다 하는 것이죠.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한국을 다룰 때 필요에 따라서는 뭔가 좀 선물을 주고 우호적 제스처를 취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압박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선물을 주든 뭘 하든 간에 결국 중국의 전략적 의도라는 것이 명확히 존재하기 때문에 중국의 전략적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한국이 간다고 하면 그들은 결국 대가성 계산서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거죠. 지금은 그런 경향성이 훨씬 강화된 시기다. 지금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시기예요. 왜냐하면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고 또 미중 대립 구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이 국내적으로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현재는 한국의 스탠스를 조금 더 자기들의 영향력을 발휘해서 교정하려고 하는 시기이지 완전한 압박을 통해서 한국을 네. 굴복시키려고 하는 시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미국의 입장에서도 한국은 매우 중요하죠. 뭐 반도체라든지 또 자동차 쪽에 이 2차 전지라든지 물론 우리도 미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미국은 세계화 연간의 제조업을 상당 부분 상실한 형태가 돼 있죠. 물론 반도체의 핵심 기술이라든지 이런 기반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갖고 있습니다만 생산 시설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취약한 예를 들면 코로나 기간에 마스크 하나를 못 만드는 그런 현실을 본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갖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산업 기반이 미국의 입장에서도 안보라는 측면에서도 대중국 전략상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가 된 것을 우리가 본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입장에서도 결국 세계 패권으로 향하는데 한국의 특히 한반도의 어떤 안전과 한국의 역할이라는 건 필수 불가결할 것 같다. 그렇다라면 한국이 하기에 나름 한국 정부나 한국의 어떤 이런 그 정책 결정자들이 하기에 따라서는 매우 비싼 몸값이 될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인데 그걸 잘못하면 이쪽 저쪽에서 압박과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70점짜리라기보다는 100점짜리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낙제를 할 수도 있는 그런 포지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뭐 점점 복잡해지는 이 국제 환경 속에서 우리의 좀 더 치밀한 전략을 준비해가는 게 필요한 것이지. 그런 면도 있고 또 뭐 대체로 5년에 한 번씩 바뀌는 정부 체제 하에서 그 외교, 안보, 군사적인 대외 전략도 굉장히 많이 변화를 겪다 보니까 어떤 물론 이제 뭐 좋은 면에서의 보정도 있었겠죠. 그러나 어떤 상대방한테 주는 일관성과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었겠다라는 그렇죠. 생각도 들긴 하더군요. 왜냐하면 미국은 4년 혹은 8년 만에 바뀌어도 여긴 주도국이니까 그런 상대방이 따라와야 된다는 당위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사실 주도국의 입장은 아닐 테니까 강대국과의 어떤 관계 설정 혹은 이 통상을 포함한 외교 안보적인 스탠스가 쉽지만은 않았겠다. 또 현실 이 외교 전선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입장도 참 난처할 때가 있었겠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연구자이면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뭐 이제 국가 안보 전략 이런 거 얘기한 것처럼 그게 그렇게 간단하고 쉽지가 않잖아요. 국제 정세가 복잡할수록 우리의 전략도 복잡할 수밖에 없고 치밀할 수밖에 없는데 뭐 가장 많이 화두가 되는 게 요즘 미중 대립 경쟁 시대잖아요.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건데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A, B 제시할 수 있다면은 우리 같은 연구자의 고민이 왜 필요하고 우리의 외교가 왜 이렇게 복잡한 환경 속에서 헤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고 쉽지 않죠. 이 복잡다단한 한중 관계 혹은 뭐 한반도를 둘러싼 이 미중 간의 갈등의 구조가 우리 박병광 박사님의 어떤 1시간짜리 방송으로 다 해결이 된다면 무슨 고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한국 정부가 갖고 있는 고민의 어떤 실체 그리고 어떤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될 주제를 이렇게 환기시킨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또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투자에도 굉장히 심대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미국의 중국의 로컬 시장에서 도전받고 있는 화장품이라든지 뭐 또한 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의 어떤 중국의 추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투자의 세계에 녹아져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주의를 환기시켜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사님 오늘 감사드리고요. 또 한중 관계라든지 이런 큰 이벤트들이 있으면 저희가 또 한번 모셔서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